조선시대 안채, 남자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그곳에서 가장 자주 불륜 스캔들에 휘말린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생긴 양반, 풍류를 하는 기생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범인은 의외의 인물, 바로 하인 돌쇠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비밀을 쥐고 안주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나들던 위험한 내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주인의 침소까지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살인과 가문의 멸문지화로 이어진 조선 최대의 금기. 지금 바로 실록이 숨기려 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성리학적 설계도 위에 지어진 엄격한 질서의 왕국이었습니다. 남녀 7세부동석이라는 서슬퍼런 원칙이 안채와 바깥채를 가르고 여인들은 평생 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존재로 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철저한 격리 속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양반가의 채통과 가문의 명예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 사각지대. 그곳에는 우리가 흔히 돌쇠라 부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마당이나 쓸고 무거운 짐이나 나르는 미천한 노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양반가의 가장 은밀한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았습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뇌물을 주는지, 안주인의 친정에서 어떤 비리가 흘러나오는지, 담장 안의 모든 은밀한 대화는 결국 그들의 귀를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약점을 손에 쥔 치명적인 내부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벼슬기를 핑계로 한양에 머물며 기생들과 풍류를 즐깁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대한 기와집, 그 안채에 갇힌 젊은 안주인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의 모든 심부름을 도맡고 밤늦게 의원을 불러오며 때로는 안주인의 눈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노비였습니다. 여기 역사 속에 박제된 한 여인의 일기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상도 인동의 한 명문가. 그곳의 안주인은 서늘한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대신 주인의 품격을 대신하기 위해 선발된 건장하고 눈치 빠른 노비 김섬이 서 있었습니다. 김섬은 여느 노비와 달랐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주인의 명을 받아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안주인에게 전하는 입이자 귀였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이들의 접촉을 엄격히 금했지만 현실은 법도보다 훨씬 절박했습니다. 집안 살림의 대소사를 결정해야 하는 안주인에게 자신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노비는 남편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부를 확인하는 짧은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친정에 보내는 안부 인사를 전하는 신뢰였겠지요. 하지만 그 신뢰가 고립된 공간에서의 외로움과 만나는 순간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는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야사에는 이들의 위험한 동맹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필 돌쇠였을까요? 왜 그 수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의 아내와 노비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정을 넘어 그들이 가진 정보와 밀착력 때문이었습니다. 김섬과 안주인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가문의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반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주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쓰러졌을 때 한양에 있는 남편은 소식조차 몰랐습니다. 그 곁을 지키며 수건을 적시고 약을 다린 사람은 다름 아닌 노비 김섬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이름의 담장이 무너지고 인간이라는 본능만이 남았던 그 밤, 인동 명문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동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사건으로 번집니다. 노비가 안주인을 사랑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법도는 이 파렴치한 배신을 어떻게 단죄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가려진 조선 최대의 스캔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이 넘지 말아야 했던 것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조선의 안채는 외부 남자의 발길이 철저히 차단된 구중궁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쇠라는 존재에게 허락된 특권적 이동권이었습니다. 그는 안주인의 명을 받아 안채 문턱을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몸을 쓰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체면을 위해 비단 옷을 입고 정돈된 말투를 익혔으며 때로는 그를 깨쳐 주인의 비자금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한 곳이 바로 안동의 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권위적이고 나이 많은 양반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1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부부라기보다 조부와 손녀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이거나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안주인의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비 이몽학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노비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본래 양반과 태생이었으나 가문의 몰락으로 신분이 추락한 그는 비록 몸은 천한 자리에 있었으나 고결한 기품과 지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주인의 외로운 처지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틈 사이로 건네진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안주인에게 이몽학은 낮은 목소리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멀리 한양의 저작거리는 얼마나 활기찬지. 안주인에게 이몽학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성리학적 예교가 지배하는 조선에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문의 파멸을 의미하는 금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한 농도로 짙어졌습니다. 이몽학은 안주인의 내밀한 고충을 해결해주며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남편이 첩외방에서 밤을 지새울 때 차가운 안채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위해 몰래 화로의 숯을 채우는 사람은 이몽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시집살이에 눈물 짓는 그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던 유일한 벽도 바로 그였습니다. 이제 주종 관계의 저울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안주인이 명령하고 노비가 복종하는 형식이지만 내면의 실질적인 권력은 그녀의 마음을 장악한 이몽학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두 사람은 어느덧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갈망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비밀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행랑방 하인들의 수군거림, 안주인을 감시하는 참모의 날카로운 시선.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조선의 신분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탈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주인과 노비가 아닌 남녀로 살아가자는 그 무모한 약속. 그것은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하늘을 거스르는 대역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노회한 남편의 눈에 이들의 기묘한 기류가 포착되었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 노비의 시선에 서린 불순한 당당함.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겼던 아내가 감히 짐승처럼 여기던 노비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이몽학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아내를 가문에 가두어 평생 참회하게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극한에 달했을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깊은 밤, 안동의 대저택에서는 조선을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몽학은 주인의 칼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안주인은 자신의 연인을 위해 어떤 잔혹한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이들의 위험한 사랑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로 변해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동의 대저택. 그곳엔 정적을 가장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고 안채의 문턱은 더 이상 보호의 경계가 아닌 사형집행장으로 향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주인이 노비를 사사로이 죽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몽학은 처단해야 할 짐승이었고 아내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은밀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노비를 죽여 뒷산에 묻고 아내는 자결을 강요하여 열렬하는 이름으로 치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절망 끝에 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신분이라는 쇠사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생존을 향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은 그 밤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편이 이몽학의 목을 치려던 찰나 오히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글만 읽던 노회한 양반은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말을 타며 몸을 단련해온 젊은 이몽학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전해진 것은 주인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선의 견고한 질서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안주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이몽학이 준비한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순간 그녀는 명문가의 안주인이 아닌 도망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안개를 틈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안주인과 도주했다. 이 소식은 저작거리에 소문이 되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강상죄강 장죄, 유교적 도덕 윤리를 어긴 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산과들을 샅샅이 뒤졌고 그들의 목에는 거대한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도망친 두 사람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가시덩굴에 발이 찢겼고 산의 진미 대신 썩은 나무 뿌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도망의 시간은 두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누려본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과 하인이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던 짧은 며칠. 그러나 조선은 그들에게 단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두 사람은 낭떠러지 끝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이몽학은 끝까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눌렀던 신분의 굴레를 칼날 끝에 실어 휘둘렀지만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몽학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안주인의 비명은 적막한 산골짜기를 갈랐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몽학의 시신은 본보기로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안주인은 차가운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음탕한 여인이라 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집안 사람들은 이 일을 서둘러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조선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는가? 단지 개인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신분제와 억압된 인간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폭발이었을까요? 이제 대본은 마지막 결말로 향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충격적인 유산과 기록조차 외면하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이몽학의 목이 효수되어 저작거리에 내걸리던 날, 조선의 법도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안주인이 노비와 정을 통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강상죄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응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기록이 채워질수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 번지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안주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죽음보다 가혹했습니다. 가문은 그녀를 족보에서 파냈고 세상은 그녀를 음부라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국문장에서 끝까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했던 그 거대한 기와집과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남편, 그리고 자신을 유령처럼 취급하던 조선의 예법을 향해 무언의 항변을 던졌습니다. 그녀에게 옥사는 담장 안의 감옥에서 담장 밖의 감옥으로 장소만 옮겨진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는 이 사건 이후 안채의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외거 노비의 안채 출입을 금하고 돌쇠라 불리는 몸종들의 선발 기준의 외모나 지식보다는 무지함과 충성심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을 쌓고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가도 인간의 외로움과 갈망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라도 결국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변형되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문중에서는 관련 서류를 불태웠고 야사 속에서는 그저 음탕한 하인과 여주인의 비극이라는 짧은 구절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이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외면했던 인간성의 현주소였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왜 조선의 불륜남 1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특별히 부도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구조 자체가 그를 그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권위만 있고 온기는 없던 남편, 성녀가 되기를 강요받으며 고립된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일한 감정적 전달자 역할을 했던 하이. 이 위태로운 삼각관계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비극의 굴레였습니다. 이제 인동과 안동의 그 화려했던 대저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차가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곳을 흐르는 바람 속에는 신분의 벽을 넘으려 했던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담장 밖 세상을 갈구했던 한 여인의 숨소리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사랑이 죄가 되고 위로가 파멸이 되었던 시대. 조선의 안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스캔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운 현대의 담장 안에는 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 담장을 넘을 용기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실록 한 줄 속에 숨겨진 이 뜨거웠던 인간들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스캔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결국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는 그 간절한 외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